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가 있는데 오늘의 역사에서는 3일 천하로 끝난 갑신정변 그 의미 알아보도록 하고요. 요리 있습니다. 오늘은 김치 담글 건데 굴 막김치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에 앞서 오늘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한낮에는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더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서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어제보다 공기가 더 탁한데요. 현재 서울은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중서부 지방에서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에서 온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광주는 오전에 농도가 높겠습니다. 토요일에 비가 오기 전까지는 먼지 상황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은 안개까지 껴서 시야가 더 답답합니다. 현재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낮에도 옅은 안개와 미세먼지가 뒤엉켜서 시야가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9.1도, 광주는 8.7도, 부산은 13.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습니다. 서울은 19도, 대전은 20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되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제주는 내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정기예금 사상 최대 유입. 예금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이거죠.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리가 올라서 이자를 더 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예금 총액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요. 2,252조를 넘어요. 네. 2,252조,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한 달 사이에 6조 8천억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금 총액입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정기예금, 이자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는 무려 56조 원이 10월 한 달 동안 늘어서 이게 2002년도 1월부터 집계가 시작됐거든요. 네.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난 정기예금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뭐 예금 적금 알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네, 그렇죠. 그에 비해서 대출은 좀 상황이 달라졌다고요. 그러니까 예금은 내 돈을 맡겨놓고 이자를 받는 거고 네. 대출은 돈이 필요해서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네. 가계대출 천조 시대다. 심각하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왔었는데 천조 넘었습니다. 지금 네. 1,058조 원을 좀 넘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계대출은 줄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이자 부담이 커지니까 조금이라도 여력이 되는 분들은 빚을 갚고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달 대비로 많이 준 건 아니지만 6천억 원 정도의 가계대출은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추이를 쭉 보면 가계대출도 올라가다가 중반에는 혼조세를 좀 보이다가 늘었다 줄었다 하다가 9월, 10월은 가계대출이 꺾이고 있다. 네. 그러니까 대출을 가능한 한 갚고 있다. 지금 이런 징후를 보면 이것 역시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은 줄이거나 갚거나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긴축 이런 걸로 이제 시중에 풀린 돈을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대출을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자가 너무 올라갔으니까. 근데 기업 대출은 늘고 있다면서요. 심각합니다. 네. 10개월 연속 늘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오르는데 계속 돈을 빌리고 있다? 이건 경영 사정이 그만큼 악화돼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기업 대출이 가장 심각한데요. 또 이제 9월 말 이후로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회사채 발행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좀 조달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지금 막히고 어렵고 신용이 경색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은행권으로 돌리는 건데 좀 나쁜 시그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13조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한 9조 정도가 대기업이 빌린 돈이에요. 네. 대기업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비싼 이자를 내고라도 이거 좀 시그널이 안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견 기업 이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네. 정말 급전까지도 지금 급박한 상황이라 지금 경영 환경이 기업 쪽에서 악화되고 있다. 기업 대출이 늘고 있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요주의해야 할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게 긴축은 좋은데 돈이 돌아야 될 텐데 네. 특히 기업에도 돈이 돌아야 네. 이 산업 활동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좀 빨리 풀려야 예. 제일 문제는 이게 계속되다 보면 한계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예.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뭐 줄도산, 부도 이런 문제가 터질 수 있거든요. 기업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네. 카카오 사태 이후 수습 조치. 뭐 다 아시죠? SK CNC 이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나서 예. 카카오 먹통 사태 우리가 뭐 겪었었는데 지금 정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돼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난이라든가 화재라든가 데이터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데이터 센터를 좀 전국의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방법. 네. 지금 수도권 집중이 좀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일상에 얼마나 큰 피해를 네. 입게 되는지 이번에 화재 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거든요. 데이터 센터 현황은 현재 좀 어떻게 되나요? 전국에 142개 정도가 있는데 수도권 집중이에요. 예. 입지로 보면 60% 전기를 많이 씁니다. 이게 전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시설들인데 전력 수요로 보면 70%가 수도권이에요. 그럼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수도권이 전국 대비 넓지 않잖아요. 예. 나머지는 그냥 느슨하게 분산돼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좀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전력 수요를 보면은 142곳의 데이터 센터가 한 4,006 기가와트 시의 전력을 써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강남구 가구 수 전체 19만 5천 가구가 쓰는 4,600 기가와트 시하고 맞먹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강남구가 쓰고 있는 정도의 전력을 전국의 한 100여 곳의 데이터 센터가 막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중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자연재해가 왔을 때 특정 지역에 타격이 크면 데이터 센터가 동시에 피해를 볼 수 있겠죠. 화재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또 사회적 재난도 있죠. 여러 가지 문제 차원에서 밀집돼 있는 것은 문제다. 네. 특히 이제 이것을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데 또 이게 전력계통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는 안 그래도 혼잡하고 전력을 많이 쓰는 곳인데 여기에 데이터 센터까지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더 증폭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지역 분산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야, 이 데이터 센터가 그 정도로 전기 먹는 하마였는지는 몰랐어요. 엄청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수도권 집중 이제 문제점 제기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 외에 또 어떤 문제점들이 한 있어요? 3가지로 정리드려 볼게요. 데이터 시대잖아요. 지금 빅데이터 시대인데 데이터의 안보, 데이터의 보안, 데이터의 안전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지켜낼 것인가 네. 그런 차원에서도 분산이 필요하다. 지금 카카오가 한 군데 몰았다가 사태가 네. 터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앞으로 이제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게 있고 또 신설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 수도권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 안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계통의 혼잡이 또 수도권 도시로 몰리게 된다. 네. 이걸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인프라 시설 등을 포함해서. 세 번째는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점점 중요해지는데 수도권에 다 모여 있으면 지역은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어떤 부흥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문제인데 지금 중앙정부는 분산시키겠다라는 안을 낸 건데 이게 민간 기업들인데 자, A 기업은 충청권 가시고 B 기업은 호남권, C 기업은 경남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네, 네. 방법은 뭐냐 하면 이 안을 기업들과 공유하고 지역으로 분산하는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기업에게는 좀 장려책, 유도책을 내는 방식으로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재발 방지와 대책을 마련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됐던 이 카카오 측의 소상공인 피해 보상 이건 좀 더딘 상황이라고요. 이거 더딥니다. 대책이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이제 피해 접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117건의 피해가 접수됐어요. 네. 대부분은 외식업입니다. 왜냐하면 당일날, 토요일날 카카오페이로 결제가 안 되니까 결제 불가, 피해받습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카카오 맵이 먹통이 되니까 배달 플랫폼들이 이게 배달 불가.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게 톡이 이제 먹통이 되니까 이건 주문 접수가 불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실제로 한 사례를 보니까 제가 좀 놀랐는데 음식점 경영하는 사장님이에요. 그러니까 떡볶이를 파는데 토요일이면은 통상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매출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당일날 한 100만 원으로 매출이 4분의 1 토막이 났다. 네. 이거 어떻게 보상받느냐고 울상이신 거고요. 개인 택시 좀 심각합니다. 개인 택시는 이게 멤버십 회비를 내거든요. 택시가 카카오 키를 쓰는 네. 이유로. 그런데 이게 일할로 계산을 해서 6일치를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7,550원이에요. 네. 그 택시 기사분들이 화가 났어요. 뭐냐면 아니 매출이 푹 감소했는데 매출 평균치를 계산해서 피해 금액을 보상해 줘야지. 멤버십 회비를 감면해 주는데 그래. 7,550원이라고 예.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카카오 측에서 더 성의 있는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먼저 해주겠다 이랬는데 네. 거기에 그 질의 문제가 조금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자 다자녀 기준이 이제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회사에서도 어유 자제분이 몇 분이세요? 3명입니다. 그러면 애국하는 애국자시네. 집안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2자녀만 있어도 애국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자녀의 기준이 이제 3명 이상의 자녀가 아니라 2명 이상의 자녀예요. 네. 대통령 직속으로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이 대책을 만드는 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출산 장려 뭐 3명, 4명 낳으라. 이거 지금 현실적이지가 않다. 그건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요. 2자녀 이상만 되면 혜택을 주자. 중앙정부 차원의 결정이 이렇게 내려졌고 조만간 다양한 대책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아이를 3명 이상 낳게 되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돼서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이제 다자녀가 2명으로 확대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니까요. 중앙정부에서 이제 결정을 한 거고 지자체는 더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17개 광역 시도가 있잖아요. 이미 12개 광역 시도에서 2자녀 이상에게는 다자녀 카드를 발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2자녀부터. 예. 그럼 어떤 혜택을 줘야 하느냐? 직접적인 혜택은 당연히 양육, 교육 이런 문제가 있고요. 문화. 그래서 또 출산 장려금.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혜택 서비스를 모아 보니까 85% 정도는 뭐 비용을 감면해 주거나 네. 돈을 주거나 네. 이렇게 이제 돈으로 혜택을 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중을 본다면 대부분 뭐 출산 장려금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죠. 아이들에게 필요한 네. 육아용 물품들. 그다음에 이제 교육, 그다음에 문화 이런 순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 비용적인 부분 외에도 조금 더 다양한 지원 방안들이 아마 정부 차원에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다양한 지원 대책 말씀하셨는데 비용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지원 한번 꼼꼼히 살펴볼까요? 뭐 이것도 비용은 비용이지만 네. 저는 이게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거 중앙정부 차원에서. 네. 자, 2번째 자녀부터는 대학 가면요. 국가장학금 면제. 그래요. 학비 줘요. 학비 다 줘요. 예, 전액을 줘요? 전액 줍니다. 국가에서. 오. 2번째 자녀부터. 예. 그래서 이 정도면은 아이 낳을 만 하지 않나? 교육을 이 국가가 책임져주네. 학원비를 줘야지 더 나을 것 같아요. 사교육비까지 좋은 아이디어세요. 네. 한번 이제 관계자가 보고 계시면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비용 감면이 여러 가지가 네. 있죠. 예를 들면 KTX를 타면 다자녀 가구는 할인해 줍니다. 네. 근데 이건 다 비용 감면이나 면제에 해당하는 거고 또 국립공원이라든가 수목원 가면은 또 이것도 면제해 줍니다. 네. 이런 것도 이제 비용 측면인데 제가 혹 눈에 들어온 건 뭐냐 하면 이 지자체별로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인천시 동구에서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자체가 내드립니다. 이것도 굉장히 솔깃하고요. 네. 이것도 비용은 비용이에요. 네. 또 하나는 경기도 파주는 상수도 요금 감면해드립니다. 수도 막 쓰세요. 애들 씻기는데 물도 많이 쓰시는데 뭐 이런 정책도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비용적인 부분 외적으로는 주택이에요. 공공임대주택을 네. 우선 배정하는 거. 그리고 이 넓은 평수로 아이들이 많으니까 네. 우선 배정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이 지금 나와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한
질적, 양적 정책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왜 가끔 무료하고 이럴 때, 야, 뭐 짜릿한 거 없나?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그렇죠. 일탈. 글쎄, 그 스릴에 대해서 그런 거 좋아합니까? 저는 좋아요. 근데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 네. 직접 뭐 기구를 탄다거나 직접 몸으로 즐기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놀이기구도 있고 그렇죠. 또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도 그런 짜릿한 장면들 나오잖아요. 네. 자, 지금 소개해 드릴 때가요. 여기에 가면 그 이색적인 체험 관광 또 시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도 있고 이렇다고 그래요. 동해시의 자랑.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탁 트인 바다가 매력적인 동해. 게다가 천하절경 두타산의 유혹도 빼놓을 수가 없죠. 하지만 동해의 자랑은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혜경입니다. 이번에도 짜릿하고 스릴 넘치는 매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긴 어딜까요? 여러분 소개할게요. 따라오세요. 먼저 국내 최대 규모의 시멘트 생산 기지였던 석회석 광산을 만날 수 있는데요. 여기가 쇠석장이구나. 뭔가 공장 느낌도 나고 뭔가 여기는 예전의 모습이 보존된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나네요. 이 쇠석장 벽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이요. 프랑스의 보얀 젤레쇼브스키라는 작가와 그리고 덴마크의 크리스천 스톰이라는 작가의 공동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쇠석장이 예전의 모습에서 자연으로 복구가 됐잖아요. 그 기원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이라고 해요.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동해의 역사가 담겨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외경은 석회석을 채굴하던 광산의 면모를 보존해 놓은 반면 내부는 복합 매체를 사용한 신진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통해서 현대 예술의 흐름을 담아냈는데요. 시민들이 예술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진귀한 경험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황활한 32만 평의 산업 현장을 우리 후손에게 얼마나 복구를 잘해서 물려주면은 우리 후손들이 아름다운 산업시설을 바로 강토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해시와 협심하위와 같이 만든 장소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시멘트 생산 기지였던 석회석 광산이 채굴을 마친 후 이색적인 테마파크이자 시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대변신을 했는데요. 환상적인 에메랄드빛 절경을 자랑하는 두 개의 호수와 원뿔형 산이 어우러지는 풍경은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자랑합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여기 모습. 직접 아름다움을 감상해봤습니다. 아,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호수가 두 호수로 나뉘어져 있네요. 짠짠! 빰빠바! 이렇게 생겼답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저기는 아직 과거의 모습을 좀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여기가 예전에 이런 곳이었다라고 동해시의 역사를 좀 알려주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해마다 6월이 되면 만날 수 있는 보랏빛 향기. 라벤더 정원과 호수가 어우러지는 천혜의 아름다움은 반드시 인생사진을 남겨야 하는 스팟입니다. 이 풍경 속에서 저는 이제 또 재미를 느끼러 가볼 겁니다. 뭘 타러 갈지 궁금하시죠? 가보겠습니다. 아, 신나! 계속해서 동해시의 대표 익사이팅 핫스팟을 찾아갔는데요. 이곳은 하늘 아래 경치가 가장 좋은 곳으로 속세와 떨어져 있는 유토피아를 상징한답니다. 기차 같기도 하고 버스 같기도 하고 무릉별 열차, 체험시설, 관람시설 이런 데를 다 갈 수 있는 데인가 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비명과 스릴이 난무하는 동해시 익사이팅 여행 기대해주세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타고 여행 가는 느낌이에요. 가족들하고 같이 타면 뭔가 제2의 여행을 가는 느낌일까? 무릉별 열차 덕분에 이곳저곳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멋진 풍광 속에서 꼬마 열차를 타고 달리니까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오감 만족, 짜릿한 익사이팅 체험. 가장 먼저 알파인 코스터에 도전을 했는데요.
가만히 앉으시고 안전벨트 먼저 착용하실게요. 네. 속까지 미시면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네, 좀 무서우시면 힘 살짝만 빼서 놓으시면 돼요. 가장 빠른 게 몇 킬로예요? 최고 40km까지 나옵니다. 고! 가볼게요. 출발. 간다. 혼자 타는 놀이기구 처음이에요. 출발과 동시에 저절로 비명이 터지더라고요. 얕잡아 봤다가 큰 코 다칠 뻔했지 뭡니까? 최대 시속 40km로 질주하면서 급회전이 거듭되는 동안 온몸으로 퍼지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즐기다 보면 순식간에 끝. 마지막엔 브레이크를 꼭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고맙습니다.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데요? 여기 또 짚라인도 있네요. 와, 오늘 이거 다 타봐야지. 재밌겠다. 두 번째 도전은 짚라인. 일반적인 직선형 짚라인이 아니라 상하, 좌우로 주행하는 롤러코스터형 짚라인이라서 더욱더 스릴 만점이더라고요. 또한 가장 다이나믹한 체험은 스카이 글라이더가 단연 1등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4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왕복형 글라이딩 놀이기구로 혼자가 아니라서 조금은 위안이 되죠. 이어지는 오프로드 루지 체험은요. 채석장의 도로로 사용되던 길에서 무동력 카트를 타고 최대 시속 4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시원한 속도감이 꽉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는 해방감을 선물해준답니다. 누구랑 같이 왔어요? 아빠랑 같이 왔어요. 아빠랑 같이 왔어요. 아빠랑 타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애기들이랑 같이 탈 수 있는 거라서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요. 아름다운 풍광 덕분에 마음까지 힐링되는 동해의 시. 여러분도 가족 연인과 함께 이곳에 오셔서 마음껏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강원도 동해시. 힐링과 스릴을 동시에 만끽하는 동해만의 별천지에서 이색적인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의 역사 개그맨 정철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네, 그리고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1월 10일. 오늘 11월 10일은 역사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은 언제로 갑니까? 네, 오늘은 1884년 음력 10월 17일로 갑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1884년 음력 10월 17일 오늘은 그 유명한 갑신정변이 일어난 날입니다. 네. 여러분, 갑신정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네, 3일천하.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갑신정변을 이끌었던 뭐 김옥균, 뭐 박용여 네, 이런 분들도 아직도 나와요. 기억하네요. 네. 네,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 갑신정변이죠. 조선의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목표로 일어났는데 아쉽게도 3일 만에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갑신정변하면 3일천하 이 말이 꼭 따라 나오게 되죠. 자, 오늘은 이들이 꿈꾼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만일 이 정변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더라면 우리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텐데요. 자, 오늘 그날 그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1884년 음력 10월 17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입니다. 우정국 건물이 완성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건물이 종로구 견지동에 있어요. 바로 이 날을 기해서 정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낙성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고위 관료들 그리고 외국의 공사들이 모여서 축하도 하고 나중에 파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파티가 끝나갈 때쯤 밤이 되어서 갑자기 바깥에서 불이야라는 소리가 들리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난 거예요. 네. 자, 이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서재필 이런 급진 개화파 인사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이 연후에 참석했던 고위 관료들을 죽이거나 붙잡거나 이렇게 해놓고 특히 이때 조선의 실세였어요. 인사권, 병권을 가지고 있었던 왕비 민씨의 조카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이때 칼에 찔려서 거의 사경을 헤매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저 자리에 그 외국 그 공사들하고 막 대신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저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네. 고종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몰랐죠. 만일 알았더라도 그게 더 큰일입니다. 자, 모르는 사이에 김옥균 등이 정변을 일으킨 다음에 고종이 있는 창덕궁에 가서 왕에게 변고가 일어났다라고 급히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창덕궁을 떠나서 옆에 있는 경우궁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우궁은 궁궐이 아니라 사당이에요. 좁거든요. 지키기가 쉬운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왕과 왕비를 경우궁으로 모십니다. 이것은 정변을 일으킨 김옥균 일파가 왕과 왕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그 작전이었어요. 그리고는 고종에게 일본 공사에게 요청해서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사실 이거에 따라서 일본군이 파견되기는 하는데 그 전에 김옥균이 일본 공사하고 입을 맞춰놓은 겁니다. 우리 국왕이 요청하면 빨리 군대를 보내서 경우궁을 호위해라. 이런 약속을 미리 해놓은 거죠. 그럼 조선이 일본한테 먼저 이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아니에요. 그보다 전에 개화당에게 먼저 접근한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은 조선에서 청나라 세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개화당이 정변을 일으켜서 청나라 세력을 몰아낸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와주겠다 이러고 나선 겁니다. 개화당의 입장에서는 정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군대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일본군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일본군은 청나라 군대를 막는 데만 동원이 되고 정변이 성공한 다음에 내정개혁을 우리가 할 건데 거기에는 관여하지 말아라. 이 약속을 받아내는데 자, 지금 생각해보면 이 약속이 과연 지켜졌을까요? 이 정변이 성공했다면 일본이 조선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을까요? 이거 너무 좀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생각이 들죠. 네, 아무튼 이래서 1884년 10월 17일 밤에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갑신정변의 주역은 누가 뭐라고 해도 김옥균입니다. 김옥균이 주도를 했고요.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그 당시에 조선에서 정말 잘 나가던 집안의 자제들이었어요. 저 홍영식 아버지가 영의정이었어요. 서광범 증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이었던 명문입니다. 박영효는 더해요. 박영효는 아버지가 판서를 지냈고 박영효 자신은 조선 국왕 철종의 사위였어요. 조선의 명문가 젊은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한 건데 이 사람들 집이 전부 당시의 최고급 주택가죠. 북촌에 있었어요. 지금 종로구의 정독도서관 거기 보면 김옥균 집이 지금 흔적이 있죠. 네. 야, 저 사람은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뭐 엘리트기도 하고 그냥 뭐 있는 집 자식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는 네. 집안의 자제들이 모여서 이 나라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일어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젊은이들이 모여서 놀지 않고 공부를 한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개화 사상을 받아들여요. 우리 빨리 개화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일본을 봐라.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면서 저렇게 개화에 성공했잖아. 일본이 성공했으니 우리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김옥균은 이런 말도 해요. 일본이 아시아의 영국이 되었으니 우리는 아시아의 프랑스가 되어야 한다. 빨리 부국강병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1882년에 김옥균과 박영효가 일본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영효가 우리나라 최초로 태극기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조선에 수구파가 있기 때문에 개화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맞아요. 빨리 개화를 해야 되는데 수구파가 이걸 방해해요. 수구파는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점진적으로 개화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 뒤에는 청나라가 있었어요. 청나라가 1882년 이모군란이 끝난 다음에 조선에 군대를 보냈고 위안스카이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서울에 주둔하면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었습니다.
개화파에서는 빨리 청나라 세력을 몰아내야 된다. 우리가 자주를 되찾고 우리 힘으로 근대화를 해야 되는데 수구파 정권이 이걸 하지 않으니 정변을 일으켜서 수구파 정권을 타도하고 청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근대적인 자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래서 군대를 양성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군대 1000명을 훈련시키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잘못하면은 역모로 몰리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위험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회가 찾아옵니다. 타이밍이 딱 온 거네요. 네. 어떤 기회죠? 1884년 8월에 베트남에서 청나라가 프랑스하고 전쟁을 시작해요. 이러면서 서울에 있던 군대 3,000명 가운데 1,500명을 베트남으로 차출을 합니다. 그러면 좀 군대 정신이 수가 없어지고 네, 있으니까. 반으로 줄고 이 전쟁에서 청나라가 계속 져요. 그러니까 조선을 생각할 때는 앞으로 청나라가 질 거야 또는 이 정변을 일으켜도 신경을 못 쓸 거야 해가지고 타이밍을 잡은 게 84년 오늘이 된 거죠. 네. 이 해에 이 사람들 나이를 보면 김옥균이 34살, 박영효 24살, 서재필 21살. 어리다. 1살, 24살? 생각보다 젊죠. 네. 젊고 혈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호기롭게 정변을 일으키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데 이게 3일천하로 불리잖아요. 갑신정변이 왜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네, 일단 권력을 잡기 위해서 차근차근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합니다. 갑신정변 다음 날인 10월 18일 날 김옥균파는 수구파 대신들을 처형해요. 민태호, 민영목, 조영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부 처형을 하는데 다 중전, 민 씨와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네. 근데 민비 일파를 죽이는데 고종하고 민비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걸 막으려고 하죠. 대신들을 죽이니까 고종이 연거푸 죽이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안 듣습니다. 이 말을 안 듣고 그대로 처형을 해요. 고종 곁에는 김옥균 일파 수십 명이 있었고 고종이 행동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식사도 제때 하지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권력을 잡았죠. 고위 인사 관리를 이제 인사를 발표해서 고위직을 자기들이 전부 차지하고 외국 공사들을 불러서 앞으로 신정부가 구성됐고 우리가 개혁을 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개화당은 그럼 대체 어떤 개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 개혁의 방향이 혁신정강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돼요. 한 80개 조항이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14개만 남아있어요. 그중에 첫째가 뭐냐면 청나라에 대한 조공을 폐지할 것 이거예요. 청나라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하겠다는 선언이고 둘째는 문벌을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권리를 정할 것. 이거는 신분제를 폐지하고 근대 사회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완전한 독립과 자주적인 근대화 이 두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뭐 자주 독립을 해서 근대 국가를 이루겠다는 그 취지는 참 좋긴 한데요. 근데 이렇게 급진적으로 하니까 그 왕과 왕비를 자기들이 모시고 있어도 마음을 얻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왕과 왕비가 결국 열쇠를 갖게 되는데요. 고종과 왕비 민 씨가 사태를 파악하고 창덕궁으로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거긴 넓어서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김옥균은 한사코 반대를 하는데 결국은 왕과 왕비가 창덕궁으로 돌아가요. 이것이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첫걸음이 됩니다. 왕과 왕비가 창덕궁을 돌아가니 청나라의 공격을 막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힘들어진 거죠. 네, 돌아가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청나라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10월 19일 오후 3시부터 청나라 군대가 창덕궁을 공격을 했고요. 자, 그 당시 청나라는 조선에서 정변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우리를 반대하는 거야. 이 배후에는 일본이 있어.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해요. 남아있던 군대 1,500명을 동원을 해서 창덕궁을 공격합니다. 자, 김옥균은 자기가 동원한 군대를 가지고 막으려고 했는데 청나라 군대와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근데 일본군도 같이 궁을 지켜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네, 여기서 떠오르는 단어 배신입니다. 그렇지. 약속 안 지킬 것 같았어요. 일본군은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개화당이 일본군에게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전투에서 패배하고 믿었던 일본군은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정변을 포기하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은 인천항을 통해서 일본으로 도망을 가고요. 홍영식은 현장에서 잡혀서 거기에서 피살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갑신정변이 3일 천하로 끝나게 되는데 사실은 17일 밤부터 19일 밤까지 한 50시간 정도, 50시간 천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젊은 혈기로 일으킨 그 뭐 혁명이긴 한데 청나라 군대가 개입되면서 약 50시간 만에 그냥 막을 내린 그런 거네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갑신정변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꼭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1876년 개항한 이후에 처음으로 나타난 자주적인 근대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로 우리가 근대화 운동을 하면서 언제나 갑신정변이 본보기가 돼요. 갑신정변에서 했던 일, 안 했던 일, 자, 따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전부 여기에서 찾아내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만일 이것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만일 이런 일이 없었다면 조선이 그때 개항을 한 다음에 자주적인 근대화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네, 실패로 끝나면서 모두 불행해집니다. 아, 먼저 김옥균은 일본으로 망명을 했는데 일본 쪽에서 볼 때도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냉대합니다. 섬으로 유배하기도 하고 연금시키기도 하고 이러다가 연금에서 풀려서 중국의 상하이로 가서 거기에서 조선이 보낸 자객 홍종우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네, 죽어서도 편치 않았어요. 그 시신을 다시 조선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능지처참을 합니다. 그래서 시신을 가져와. 네, 2번 죽여요. 예. 서재필도 참 비극이었어요. 일본으로 망명한 다음에 그 부모, 형, 부인은 전부 음독 자살을 했고 가슴 아픈 일은 2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굶어서 죽었어요. 일본으로 갔다 서재필은 미국으로 가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재필을 우리가 서재필 박사라고 흔히 부르는 거죠. 그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독립신문을 창간했고 식민지 시기에 계속 독립운동을 했어요. 박영효는 좀 특이한데요. 일본에 이용당하다가 끝내 친일파가 됩니다. 일본의 후작, 조선 귀족회 회장, 중추원 고문 부의장, 이토 히로부미 20주기 추도의 발기인, 조선인 최초의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직선위원. 이것이 박영효의 경력이에요.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참. 네. 자, 모두 불행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갑신정변은 3일천하로 실패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평가는 아주 엇갈립니다. 근대화를 위한 개혁이었다고 한 평가가 있고 외세를 끌어들인 쿠데타였다는 평가까지도 있어요. 하지만 이때 이 사람들의 나이가 30대, 20대였거든요. 2030 세대가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 충정만큼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 그 시대에 이것만이 이 조국을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서요. 아, 네. 심각한 이야기 했으니까 노래 하나 듣기로 하죠. 노래요? 노래를. 1968년 오늘 10월 10일은 1960년대 인기 가수입니다. 차중락 씨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그분이 남기고 간 노래가 있는데요. 요즘 계절하고 너무 잘 맞아요. 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낙엽이 지며 꿈도 따라 옛날 앨범 자켓은 다 저런 사진풍이었던 것 같아요. 왜 몰랐던가 사랑하는 이 마음 저거 정말 대단히 히트했던 노래예요. 이 계절에 진짜 딱 맞는 노래. 어찌하오 추운 겨울에 사랑했던 사람을 너와 나의 사랑의 꿈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저 노래가 왠지 오늘 하신 말씀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골라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침 또 오늘이 그날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익수 역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이보은의 4개 식탁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보은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김치. 네. 오늘 굴 들어간다고요? 네, 불향이 막 나죠. 제가요, 지난주까지 별미김치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간물김치하고 석박지, 그다음에 동치미 알려드렸는데요. 정말 주부님들이 여러 가지 성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마지막입니다. 별미김치 4탄, 바로 굴이 들어간 굴 막김치입니다. 맛있겠다. 지금이 굴이 딱 예. 제철이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굴 잡수셔야 굉장히 달달하면서도 영양이 예. 많은 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굴을 정말 아주 맛있는 막김치로 생김치로 드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굴 막김치와 곁들여 먹을 좋을 수육 만드는 법까지 수육 좋다.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바다의 우유라고 하는 네. 굴이잖아요. 네. 이 영양이 듬뿍한 이 굴, 제철로 담근 막김치. 네. 아, 침이 넘어갑니다. 벌써부터. 그렇죠. 이게 수육에다가 굴에 아유, 막김치. 아, 기대됩니다. 뭐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은데. 뭐가 나온지 알 것 같은데. 그 정도 먹방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일단 굴 손질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네. 굴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네. 이제 보통 굴은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 굴에 보시면 이렇게 뭐 깍지 같은 게 좀 있어요. 아, 그렇죠. 껍질도 좀 네. 있고 네. 그거를 말끔하게 일일이 손으로 다 이렇게 손질을 하고 난 다음에 네네. 이 굴을 절대로 담그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채반에다가 받치시고 흐르는 물에 한 번 정도 가볍게 헹궈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너무 많이 담궈놓거나 너무 많이 헹궈주시면 굴의 그 향과 맛이 없어지니까 그걸 딱 주의를 하시고요. 네. 이제 마지막 헹군 물을 어떻게 하냐면 요거 준비를 해주세요. 볼에다가 여기 지금 무거든요. 네네. 이 무를 잘게 잘라서 믹서에다가 무 100g에 생수 2컵을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네네. 그러고 나서 체에 받치면 이렇게 무즙이 2컵 정도가 나옵니다. 아, 이 즙만 딱 빼내가지고요. 네. 여기 지금 무즙이에요. 네. 자, 요거에다가 뭘 하느냐? 레몬을요. 슬라이스한 거 한 조각 정도를 한 조각 이렇게 정도. 넣고 약간 이렇게 레몬의 즙이 좀 흘러나오도록 이렇게 좀 해주세요. 눌러줘요. 근데 보통 해감을 할 때 보면 소금물을 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레몬즙이나 이렇게 무즙을 쓰는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제가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거 먼저 설명을 하고요. 네네. 여기 지금 소금이거든요. 소금. 을 넣고 다시 이렇게 네네네. 섞어주세요. 그러면 소금물인데 무즙을 넣은 소금물이 되겠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굴을 해감을 시킬 때 이렇게 무즙을 넣은 소금물에다가 헹궈 주시면 훨씬 더 해감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비린 맛이 조금 덜해집니다. 비린맛. 그리고 굴의 네. 향은 그대로 갖고 있고요. 더군다나 요 레몬을 넣게 되면 굴이 훨씬 더 탱글탱글하면서 맛있어지죠. 이걸 이제 이렇게 담궈 주세요. 여기다가 무즙에 세고. 해감을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가볍게 헹궈 주세요. 가볍게. 음. 아주 가볍게. 그러고 난 다음엔 다시 볼에다가 네. 헹구고 이렇게 담궈 놓으시면 안 되고요. 가볍게 이렇게 털어서 물기를 없게끔 해서 이렇게 담궈 주세요. 헹궈서 네. 바로 빼네요. 그렇죠. 네네. 한 5분 정도만 헹궈 주시면 아주 말끔하게 해감이 되면서 굴의 비린 맛도 없고 굴이 갖고 있는 영양 성분은 바로 우리가 다 먹을 수가 네. 있으니까요. 요걸 꼭 참고를 하시는데 굴 해감은 무조건 소금을 넣은 레몬도 넣은 무즙이다 무즙.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창 굴철이라 어머님들이 뭐 굴무침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네네. 굴전. 네, 굴전도 담고 그다음에 굴밥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김치를 담을 때 딱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다음 과정 없이 바로 버무리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맛보면서 굴에는 간이 안 들고 배추에는 간이 들었으니까 굴을 조금 맛있게 먹으려고 다시 또 소금 간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나중에 배추는 짜지고 굴은 또 그냥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하느냐? 요게 지금 국간장이에요. 네네. 이 굴에다가 국간장으로 살짝 밑간을 하게 되면 굴이 밑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간장을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게 아무래도 해물이니까 네네. 이게 맛술이거든요. 맛술. 맛술이나 청주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해서 같이 버무려 주세요.
밑간을 또 굴에다가 먼저 굴에다가 밑간을 따로 하네요. 해주네요. 네. 요게 바로 굴 막김치를 바로 먹었을 때 굴에도 간이 배고 막김치에도 간이 벨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요거를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요렇게 하고 나서 요거를 부침개에 부치셔도 되고요. 그러네요. 요거에다가 뭐 부추 넣고 무생채 조금 넣고 버무려서 바로 잡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배추 속 있잖아요. 네네. 배추 속 해가지고 요거 굉장히 맛있게 또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잡수시면 되니까 굴 밑간은 꼭 해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간장하고 맛술로. 네.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굴이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가 굴 막김치잖아요. 네네. 막김치를 담을 김치를 이제부터 준비를 할 건데, 네네. 요거 이제 잠깐만 옆에다 놓고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배추를 이렇게 구입을 하지요. 네. 배추 구입을 해서 요거를 이제 반을 갈라요. 굴 여기로 옮겼을 뿐인데 그 향이- 향이 올라가죠? 네. 확 오네요. 와. 바다네, 바다. 자, 이렇게 해서 찢은 다음에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막김치에 들어가는 배추 김치는요, 그냥 칼로 뚝뚝 자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다 그러죠. 이렇게 살짝 하고, 길만 내놓고 이렇게 치네요. 네. 자, 요거 잠깐만 저쪽에다 네. 놓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네. 요거부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어서 썰기. 사선으로? 네. 이렇게 쳐요. 이게 치는 거구나. 네, 이렇게 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욕심을 부렸더니 이렇게 쳐서 준비를 하세요. 자, 비스듬하게 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 돼요. 네. 조금 요렇게 재밌더라고요, 해야- 해보면. 이렇게 해야 겉절이 그 맛이 조금 제대로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절임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여기를 좀 치워놓고 이제 절임을 할게요. 네. 제가 생방송이니까 이거를 다 못하고요. 제가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네네. 이따가 생방송에 네. 김치 담근다는 자체가 참. 그렇죠.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네. 녹화인 줄 알고. 자, 이렇게 됐으면 물을 제가 여기다가 생수 한 1리터 정도만 이렇게 받아놨거든요. 네네. 여기에다가 뭘 하냐 하면 바로 요거 하시면 돼요. 천일염. 네, 천일염 소금. 요거 한 한 컵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배추가 굉장히 크다. 우리 네. 겨울 배추 되면 아주 묵직하고 크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한 컵 반 정도 준비하시면 되는데 보통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한 통은 한 배추 한 통 같은 경우에는 천일염 한 컵이면 충분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 천일염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김치에는요. 요거를 또 넣습니다. 요게 바로 설탕인데요. 설탕을 3큰술만 넣어서 같이 이렇게 좀 섞어주세요. 절일 때 설탕을 같이 쓰네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굴을 넣은 막김치는요. 네네. 이걸 익혀 먹는 게 아니라 바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먹는 김치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절임을 1시간밖에 안 할 거기 때문에 네네. 이게 설탕이 좀 들어가 주면 훨씬 더 막김치가 뭐랄까요? 그 안에 있는 단맛이 배추 단맛이 많이 우러나서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절일 때 설탕까지. 네. 그리고 이 배추 이렇게 저희가 쳐서 이렇게 준비한 네. 거는 깨끗하게 한 3번 정도 씻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안에 있는 배추를 절였던 물을 한 컵을 받아서 이따가 김치 양념에 쓸 거거든요. 네. 그거 버리지 말고 다시 쓰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야지 배추에서 나오는 단맛을 저희가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녹여줬으면 배추를 이렇게 넣고 네. 절임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우리 불조수님 네네네. 제가 몇 시간 절이라고 그랬죠? 1시간. 네. 네. 왜 1시간인 줄 아세요? 바로 먹을 거니까 네.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니요. 바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절여주면 네네. 배추가 숨이 너무 죽으면 또 맛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거의 생김치처럼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만, 1시간 정도만 절이고요. 30분 있다가 한 번 더 뒤집어 주시면 뒤집어서.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조수 많이 늘었어요. 네. 알고 있을까 했는데 알고 있네요. 아니 제가 보니까요 어제는
제가 미리 레시피를 좀 줬거든요. 네. 실습을 하더라고요. 집에서. 네. 김치를 처음 만들어봤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선생님 가르쳐준다 하니까. 이야, 대단한데요? 제가 아주 조수를 잘 둬서 뿌듯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추를 이제 절임을 하는데 몇 분에 한 번 이거 뒤집으라고요? 30분. 네, 맞아요. 네. 딱 1시간만 이렇게 절임을 해주세요. 네. 자, 이것도 이제 놓고요. 그랬으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굴막김치에는 굴하고 배추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바로 이 홍갓도 들어가거든요. 홍갓. 그래서 홍갓 홍갓을 하고. 먼저 좀 썰어 주셔야 돼요. 네. 지난주에 우리 그 동치미 할 때. 네, 홍갓 있었죠. 그렇죠. 홍갓이 국물을 빨갛게 만들어줬었잖아요. 요거는 이제 생김치기 때문에 국물이 뭐 빨갛게 우러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네. 홍갓이 알싸하면서도 시원한 맛을 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굴의 향을 더 좋게 만들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썰어주세요. 3cm 뭐 이 네, 정도. 한 요 정도 썰어주시면 돼요. 근데 그 동치미 색깔 참 고왔어요. 너무 그쵸? 예뻐서. 네. 맛도 좋고. 네. 이렇게. 그래서 어머님들이요, 동치미 담으신다고 홍갓 사시고 막 그러셨다고 네. 저한테 또 전화를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네. 이제 홍갓 준비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쪽파를 준비를 네. 할게요. 쪽파도 그대로 홍갓보다는 조금 작게. 왜냐면 돌아다니지만 않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아, 요건 조금 작게. 네. 한 자,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고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준비는 다 됐어요. 이제 뭐만 준비하냐면 양념장만 준비를 해서 양념장. 버무리기만 하면 굴 막김치가 끝나요. 너무 쉽죠? 네. 자, 이렇게 됐으면 네네. 이제 제가 양념장을 만들러 좀 갈게요. 네. 이쪽에 제가 지금 양념장을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요. 요거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마른 홍고추예요. 네. 홍고추. 가위 좀 주시겠어요? 네. 네. 이 마른 홍고추를 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마른 홍고추를 네네. 써야지만 굴 막김치의 굴 맛이 아주 칼칼하니 간이 제대로 배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마른 홍고추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이렇게 다시마 우린물에다가 담가요. 다시마 우린물에 불리네요. 네, 이거를. 다시마를 넣은 물에다가 이렇게 같이 담가주세요. 그러면 이 홍고추가 불려지면서 칼칼하면서 단맛이 우러나겠죠. 그래서 요걸 가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마만 이렇게 빼요. 다시마 우린물도.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갈아줄 거예요. 다시마 홍고추. 우린물. 네. 마른 그리고? 홍고추에다가 불려놓은 다시마 우린물 넣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 아까 제가 기억나세요? 제가 배추 절이면서 요거 나중에 절임물 쓸 거예요 했잖아요. 네네네. 배추 절일 때 요 배추 절임 물이 나와요. 네. 그거 한 컵만 넣어주세요. 한 컵 넣고. 숟가락 좀 주실래요? 네. 그다음에 새우젓 넣어주시고요. 새우젓. 네. 한 큰술 정도 넣어서. 네, 한 큰술 정도. 그다음에 요게 밥이 들어가는데 밥은 왜 들어가냐면 굴이 혹시라도 물성이 좀 있다 보니까 양념이 씻겨서 허옇게 될까봐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일부러 밥을 좀 넣어요. 네네. 밥은 한 반 컵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고춧가루 한 컵 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배추 절임물에 설탕하고 소금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단맛을 조금 더 내려면 이게 지금 사과예요. 사과 껍질 벗기고 씨를 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준비해 주세요. 사과 하나 들어가나요? 네, 하나예요.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엔 요거를 곱게 갈면 돼요. 재료가 많이 들다 보니까 뻑뻑하게 사과가 다르게. 곱게 갈아야 되는 거죠. 네, 아주 곱게 아주 가셔야 곱게. 돼요. 자, 아주 곱게 갈았죠. 네네. 그랬으면 요거를 이제 제가 꺼내서 믹서기 없었을 때는 저거 어떻게 했을까? 저거 다 돌절구에 하셨죠. 이야, 예전에 저희 할머니는요
돌화기 있었어요. 돌절구가. 거기에 다 빠서 하셨거든요. 아유, 진짜. 요것 좀 올려주세요. 네. 여기다 이제 버무릴 거죠. 네, 버무릴 양념 거예요. 넣고. 좀 뻑뻑하죠. 이렇게 뻑뻑해야 배추에서 나오는 수분, 그다음에 굴에서 나오는 수분이 충분하게 적셔져서 양념이 맛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긁어서 넣어주세요. 근데 이 양념도 순식간에 만들어요. 네. 믹서로 그쵸. 가르니까. 이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러게요. 자, 이렇게 이제 됐다고 보고 네.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요거예요. 생강, 네, 생강. 그리고 간마늘. 다진 마늘. 네. 이제 넣어요, 다진 마늘을. 네. 다진 마늘하고 생강을 네. 저는 지금 넣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요? 저기 믹서기 열 때문에 이게 네. 더 발효나 이런 게 좀 돼서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넣는 거 아닐까요? 아, 이제 하산하셔도 돼요. 와.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김치 양념에 할 때 마늘하고 생강을 믹서에 같이 갈면 네네네. 과발효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생김치는 바로 먹어야 되잖아요. 네. 발효가 잘 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게 맛김치기 때문에 저는 설탕을 조금만 넣는데 요거 안 넣으셔도 돼요. 안 넣으실 분들은.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간맞춤을 하는데 소금으로 간맞춤하면 돼요. 제가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왔기 때문에 소금 2큰술이 들어갑니다. 자, 요걸 잘 섞어주세요. 맛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굴을 넣은 맛김치. 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는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데 네네. 어떻게 절임이 됐는지 한번 상태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게 지금 1시간 절여놓은 거거든요. 네. 저희가 아까 여기 생방송이니까 음. 녹화하기 전에, 그러니까 네. 생방송 진행하기 전에 미리 아침에 와서 6시에 절여놓은 거예요. 아. 다 됐죠? 네. 요걸 이제 집어넣어요. 야, 오늘 6시도 전에 오셨어요, 여기? 저 5시에 오잖아요. 5시. 야. 이야. 지금 8시 27분이거든요. 네. 정말. 3시간 반부터 준비를 하셨네요, 전부터. 네. 이렇게. 자, 썰은 거를. 이렇게 다 했으면 요거를 먼저 이제 좀 절임을 해주세요. 이제 버무려 주시기만 하면 되죠. 네네. 요거 좀 내려놔 주세요. 네. 그냥 이렇게 슬슬슬슬 버무리시면 발라줘요. 돼요. 그렇죠. 좀 뻑뻑하다 싶을 때도 그냥 버무리세요. 왜냐하면 이 약간 뻑뻑한데 그러면서 살짝 물 넣잖아요. 그럼 나중에 국물이 흥건하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뻑뻑하지만 이렇게 양념으로 다 버무려 주셔야 되고요. 네. 요 양념으로 버무리실 때 우리가 뭘 넣냐 하면 아까 홍갓하고 네네. 쪽파 있었죠? 그걸 네. 좀 같이 넣어주세요. 네네. 좀 볼까요? 네, 지금 넣어주세요. 네. 네. 좀 뻑뻑한 이제 그게 더 맞죠?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굴은 아직까지 안 들어가네요. 네. 왜냐하면 굴을 넣고 치대잖아요. 네네. 그러면 맛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비린 맛도 많이 나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버물버물해서 양념이 좀 섞이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거기다 묻히긴 한 것 같네요. 네. 우리 불조수는 어제 김치 담을 때 네네네. 요럴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뻑뻑할 때? 뻑뻑할 때 그냥 저는 근데 양념을 조금 더 무르게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거보단 덜 뻑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뻑뻑한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배추. 아, 부서지게. 이게 지금 1시간 절였기 때문에 살짝 덜 절인 상태거든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수분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뻑뻑해야 돼요. 뻑뻑하다고 물 거기다 더 넣고 그러면 안 돼.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절대로. 그럼 망치는 거네요, 그러면.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죠? 네네. 그랬으면 이제 비로소 굴을 넣으세요. 굴을. 그러면 굴이 물성이 있기 때문에 살짝 양념이 네네. 버무려져요. 더 잘. 부세요. 네. 오. 맛있겠다. 근데 밑간한 굴이잖아요. 너무 맛있죠. 네. 요거 정말.
바로 그냥 딱 집어 먹으면. 그렇죠. 이거 너무 맛있겠죠? 네. 선생님, 근데 우리가 지금 준비한 재료들 중에서 네. 깨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네, 깨는 나중에. 요거는 먹을 때 넣으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김치통에 넣을 때는 저는 네. 깨를 안 뿌려요. 나중에 접시에 담고 그 다음에 이제 깨를 뿌리거든요. 먹을 때 꺼냈을 때 이제 네. 뿌리는 거네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김치를 담으면 아까 제가 소금 간 2큰술까지 다 했으니까 네네. 요게 아주 맛있는 김치가 됐거든요. 자, 그랬으면 여기 김치 좀 꺼내 주실래요? 네. 요거 뚜껑을 한번 열어주세요. 이렇게. 맛있겠다. 익었어. 제가 요거 어제 담아서 냉장고에 바로 넣고 온 거예요. 네. 이거 다르게 물이 좀 생겼네요. 예, 왜냐하면 요거를 계속 이제 버무리잖아요. 네네. 버무려서 이제 김치통에다 담아 놓으면 이렇게 딱 빨갛게 돼요. 이게 지금 양념장이 딱 맞는 양념장이거든요. 네. 조금 싱거워 보일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안 싱거워요, 절대로. 네.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더 빨갛게 올라오는군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거를 이제 김치통에다 좀 담아 볼게요. 네. 김치통 좀 열어 주시고요. 이쪽에다 네. 놔주세요. 이렇게 해서 담아 주세요. 네. 야, 이거 수육이랑 먹으면 굴이랑 김치랑 너무 해서 맛있겠죠. 옆에서 너무 수육이 지금 맛있죠. 굴불 끓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굴 좀 남았으면 또 굴 전 해서 굴전 먹고 또 굴 파티 하는 거죠. 이 계절에 너무 좋죠, 사실. 겨울 딱 오면. 굴이 지금 또 제철이잖아요. 굴전, 진짜. 완전 생굴, 제철. 거기다 수육에 아유. 막 그냥 걸리에다가 저희 집은 사실 이틀 전인가 굴전을 해서 먹었어요. 그때 굴 밑간 했어요? 밑간 안 했죠? 이제 밑간 해보셔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밑간을 꼭 하셔야만 굴 무침이 맛있어요. 굴 김치도 맛있고. 이렇게 해서 담아 놓으셨다가 요거는요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2시간 있다 바로 잡수시면 되는데 2시간도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부터 먹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바로 잡수셔도 됩니다. 불맛김치에 그래서 바로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요. 네, 네. 바로 먹어도 되죠. 네, 자, 맞아요. 그랬으면 이제 요거는 밑으로 좀 내려주시고요.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죠? 이 계절에 딱이에요. 완전 딱이죠. 네. 자, 그랬으면 요것도 제가 비교를 해보시면 요거는 지금 약간 수분감이 있고 네네. 또 이쪽 거는 수분감이 조금 덜 하잖아요. 어. 요게 익으면, 그러니까 간이 싹 배이면 네네. 딱 요렇게 됩니다. 이 두 개를 보면은 왼쪽은 손으로 먹고 싶고 네. 오른쪽은 이제 젓가락을 써서. 아, 그래요? 네. 요거 제가 맛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또 옆에 있는 우리 불조수가 또 한번 드셔봐야. 불조수 네. 또 시식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굴하고 같이 이렇게 잡숴보세요. 이게 어제 하신 거? 네, 요거 어제 해서 제가 바로 냉장고에 넣었다가 갖고 온 거예요. 네네. 이렇게 어머. 잡숴보세요. 야. 어떠세요? 아직까지도 맛있을 때 아삭아삭함이 있어요. 그렇죠, 아삭아삭하죠. 간이 싹 빼가지고. 난 저게 신기해요. 저 배추를 절이고 막 이렇게 숙성시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도 그 아삭함이 살아있다는 게 신기해요. 아, 그럼요. 왜냐하면 적당한 천일염에다가 적당한 시간을 뒀기 때문에 네. 딱 이렇게 아삭아삭한 거죠. 지금 군침 삼키셨죠? 아우, 너무 먹고 싶어요. 그냥 저기 환장합니다.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어요. 어때요? 간 딱 맞죠? 딱 맞고 네. 굴이 씹혔을 때 굴간이 딱 돼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맛있네요, 진짜. 자, 그랬으면 제가 이제 요 굴 맛김치하고 같이 잡수시면 정말 맛있을 수육 만드는 법을 잠깐 알려드릴게요. 네. 요 보시면은요, 지금 어머 왜 이렇게 굴 보쌈에 이렇게 수분이 없지 하시잖아요. 수분이 당연히 없는 게 저는 요거를 저수분으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밑에다가 양파랑 대파를 완전하게 많이 깔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약간의 물만 살짝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마늘하고 그 다음에 국간장하고 된장을 살짝 바른 돼지고기 통 삼겹살을 위에다 이렇게 얹으세요. 그리고 뚜껑을 열고
처음에 끓이다가 그 다음에 뚜껑 닫고 한 40분을 이렇게 익히시면 이렇게 맛있어지는데요. 요거는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도마에다 올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왜냐하면 지금 겉기름이 묻어 있잖아요. 네네. 찬물에다 꼭 이렇게 헹구셔야 돼요. 그래야 겉기름이 다 빠져서 수육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도 양념은 배어 있어서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이렇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쵸, 접시 훨씬 올렸을 깔끔하죠. 때도 찬물로 한번 헹궈야 되는구나. 이렇게. 밑에다 양파하고 대파하고 네. 대파하고 깔고. 저수분으로. 네. 자, 이렇게만 준비를 해놓으시면 요게 정말 맛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보통 이제 막김치라든지 겉절이 한다 그러면 대부분 많이 어머님들이 준비하시는 게 바로 이 수육이잖아요. 네. 근데 수육을 삶으실 때는 꼭 저렇게 저수분으로 삶아야 이 삼겹살에 있는 기름기가 조금 빠지면서 안쪽에는 육즙은 가둬두니까 네.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대파하고 그 양파가요 이 연육작용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훨씬 더 맛있게 만들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준비를 해서 방금 나온 이 수육을 이제 네 아주 잘 익었어요. 때깔 좋다. 이야. 아니 보는데 왜 이렇게 괴롭죠? 저는 너무 맛있을 것 막판에서 같아서. 수육 썰 때 그 수육 옆면에 이 색깔 보면 침이 그냥 넘어가요. 아이 그럼요. 자, 안까지 너무 알맞게 잘 익었네요. 완전 잘 익었어요. 네. 네네. 이거 통후추가 좀 있어서 좀 뺄게요. 그리고 요거를 접시에다가 딱 덜어서 자. 많이 드릴까요? 많이 주세요. 시간이 어떻게 되지? 지금 36분인데? 아, 이거 얼마 못 먹어. 자. 레시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네. 미리 드린 빨리 먹어야 돼. 겉절이하고 같이 잡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이 수육이랑 이거 겉절이 김치랑 불조수도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럼요, 잡수세요. 예. 네. 일단 제가 김치 맛이 김치를 너무 아까 궁금해요. 드렸잖아요. 네. 김치랑 같이 해서 잡수세요. 감사합니다. 김치 맛을 한번 먼저 보시겠어요? 아, 와, 어쩜 이렇게 적절해요. 그리고 굴 향이. 네. 굴 비린내가 전혀 안 나고. 그리고 굴비린내 나면 안 돼요. 와, 그 향만 싹 올라와요. 지금 용궁에서 김치 먹는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야, 너무 맛있는데요? 야, 이것도 굴 싸서 좋다. 먹어야죠. 오. 간이 정말. 수육에도 간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네. 야, 이게 또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싸서. 와, 진짜 맛있어요. 그렇죠. 꼭 많은 분들이 오늘 이 행복한 아침 보시고 굴맛김치에는 저렇게 저수분 수육해서 같이 한 상 차려야 되겠다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김치도 잘못 먹으면 굉장히 짜거나 하나도 안 짜죠? 혹은 막 단맛이 나는 김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막김치 방금 한 건데도 너무 적절하게. 봐봐, 한 점 먹었는데 레시피 가져잖아. 레시피 보시겠습니다. 김장 전에 만드는 별미김치 특집 4탄. 오늘의 메뉴는 신선한 제철 굴로 만드는 굴 맛김치입니다. 무와 생수는 믹서에 곱게 갈아서 즙을 2컵 담아주시고요. 갈아낸 즙에 레몬 슬라이스와 소금을 풀고 생굴을 헹궈 건져주세요. 손질한 굴은 국간장과 맛술을 넣어 버무려 밑간하고요. 배추는 칼로 큼직하게 쳐서 볼에 담고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헹궈 건져줍니다. 대야에 생수를 붓고 설탕과 천일염을 타서 배추를 넣어 절여주세요. 홍갓은 씻어서 물기를 털고 쪽파와 함께 3cm로 썰어줍니다. 이 절인 배추는 건져서 그 물은 따로 받아놓고요. 마른 홍고추는 다시마 우린 물에 불려 믹서에 담고 양념 재료를 넣어 곱게 갈아 김치 양념을 만듭니다. 배추, 홍갓, 쪽파, 김치 양념, 설탕, 다진 마늘과 생강을 버무리고 천일염으로 간을 해주세요. 여기에 밑간한 굴을 넣어 가볍게 버무립니다. 마지막으로 밀폐 용기에 잘 담아주면 굴 맛김치 완성입니다. 영양도 좋고 맛도 좋은 굴 맛김치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 굴 맛김치 정말 바다의 맛까지 느낄 수 있고요. 그 옆에 수육은 기가 막히게. 네, 수육은 너무 부드럽고 굴 맛김치와 김치는 수육의 조합은 정말 아삭아삭. 이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최고죠. 예. 최고입니다. 아이고, 너무 맛있었고.
다음 주에는요? 다음 주에는요, 제가 일주일 동안 어머님들을 쉬게 만드는 아주 특급 비법의 일품 반찬이 있습니다. 하나 만들어 놓고 일주일 편안히 쉬었다가 또 행복한 아침 다음 주 거 보시고 또 만드시면 되거든요. 바로 소고기 장조림입니다. 장조림. 장조림 좋죠. 장조림하고 곰국 끓이고 어디 여행 갔다 오시는 거예요? 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나오는데 그냥 뿌예요. 이게 다 미세먼지라면서요. 그렇죠. 어제도 제가 서울 하늘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마스크 착용 반드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